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미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루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예술심리 상담사들이 근간에 대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요. 주로 명지대학교나 아니면 한양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예술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곳의 석사 선생님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에 디딤돌 동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작은 의미 있는 사업, 그래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2년 동안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마을이 무엇이고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의사결정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모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016년도에 아루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으로 처음에 법인이 만들어졌다가 2020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인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아루다는 크게 목적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정서 발달을 돕는 사업.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목적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나 공간들을 보면은 특정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면 좀 어른이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세대 간에 어떤 다른 세대가 섞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청중따세라 그래서 청소년이랑 중년이 소통하면서 문화예술 공연 교류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9년에는 조금 이걸 세대를 1, 2, 3세대를 조금 넓히고 2020년에는 시민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예술 공연을 기획해보자 라는 별의별 락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성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고양시 여성의 전설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여성들의 이야기를 낭독 드라마로 담는 이런 활동들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긴장이 되네요. 아루다는 사실은 아동의 어떤 정서적 발달, 심리적 발달을 돕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아동이나 가족을 심리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교육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서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즐겁고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예술 기획들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여기 조금 있다가 나오시겠지만 그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님이신데 그런 식의 교육 공동체를 진행하는 일에 조금 마을의 네트워크를 좀 함께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조금 주로 했습니다. 2023년 현재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크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여성 1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들 이제 네이버에다가 대한민국 여성 1호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15개 영상이나 그 이상의 영상들이 찾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여성분들의 온라인 강연에 이걸 만들어서 여성들의 진로 개발이나 여성들의 경력자들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 콘텐츠, 강연 영상을 기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성과 공유이자 간담회 주제에서 두 번째 주제인 하나인 손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술심리상담, 놀이심리상담, 아동미술심리상담 교육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경계선 지원인 시범사업으로 토닥토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올해 크게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 공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활동이 맞는 건지
조금 이제 마을에서 같이 검증해 주시고 조금 솔직하게 지적할 부분들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아낌없는 조언을 조금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주셨으니까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가시면 우리 앞으로 아루다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이렇게 큰 그 사업 2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래서 집에서 안 쫓겨날까 싶을 정도로 뭐 거의 퇴근을 9시, 10시에 하시면서 마을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본인의 뭐 이렇게 이익이나 이런 걸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아루다와 같이 좋은 일들 많이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정현 선생님 오셨네. 네, 저희 지금 이제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청년자립지원센터 내비두가 내버려둬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내비두 모세종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비두가 아니고요. 찬찬히 길을 들어보면 소득만은 잃어달라는 그런 뜻이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현 의원님이 오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소개를 드리고 지금 딱 마침 우리 정현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고양시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트렌비팜 대표시거든요. 정현석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별사탕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윤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지금 이제 평생학습 연계팀 박윤정 주무관님 참석하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윤정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와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 열심히 또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원의 구성원으로 계시는 강대준, 박진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표현예술로 공동육아 시니어 활동가 그룹 두 분. 자, 활동가 그룹 다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신 우리 시니어 그룹이시죠?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셋째 줄에 우리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발산도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지금 계시는 윤여정 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루다랑 벌써 지금 한 3년째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고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주역 이동 정원일 회장님, 주민자치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오신 분 추가로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맞아요. 아까 여기 자리를 마련했는데 뒤쪽에 계셔가지고 우리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신 학부모님 두 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내일이 반 이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지금 신정현 위원님이 특별히 PPT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경계선 지능인 그 조례 제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직에 계실 때 준비하시는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꼭 발표해달라고 해서 오고 계시거든요. 오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 경계선 지원 사업 배경에 대해서 우리 아루다 구성원이신 강대중 선생님께서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배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선 지원 사업 배경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강대중입니다. 저는 경계선 지능인의 현실을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은둔 고립 청년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정신질환 및 통계탄란, 이하 DSM이라는 책에서는 1994년에 편찬된 DSM-4 기준으로는 IQ 70에서 85 사이에 속하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편찬된 DSM-5 개정판에서는 이들을 딱히 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들을 진단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IQ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기준이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대략 13.6%가 이 IQ 70에서 85 사이에 분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7명에서 8명 사이 중 1명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만큼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그리고 일반인 사이에 껴있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섞여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들은 집중력이 낮고 실수가 많다. 두 번째로 의심이 적고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오히려 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로 불문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래 사이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 지루해하거나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람들과 평범하게 맞춰서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추론 능력이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30분 이상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IQ라는 것이 있다면 왜 우리는 초기에 이들을 진단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IQ만으로는 이들을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과연 지능이 낮을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IQ가 낮다라고 해서 이들을 경계선 지능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커다란 오류에 범하고 있습니다. IQ가 낮다라는 것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낮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조현병이나 ADHD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들의 정상 능력에 비해서 IQ는 낮은 점수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Q 같은 경우는 이들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이들을 평가하는 모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인지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특성 그리고 정서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구조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 이들을 정상적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우 관계에서도 불문율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것을 응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학업 문제나 교우 관계에서 복합적인 문제들을 작용하여 이들이 은둔 고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모두 은둔 고립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 국민의 13.6%가 이 그룹에 해당하는데 그들 모두가 불행하거나 혹은 그들이 모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둔 고립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둔 고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느냐? 오히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은둔 고립에 해당하는 유형 중에 하나로 경계선 지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이 원인이 되어서 은둔 고립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루다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 참여한 사례에서도 경계선 지능이 원인이 되어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간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장애아동들을 위한 제도들로는 특수학교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들은 학급에 다닐 때부터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나중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취업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또한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도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자립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이 원인이 되어서 은둔 고립으로 나아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들을 사실상 지원하는 제도가 현재는 딱히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시도들은 지금 꾸준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 사회 구성원으로 속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인지발달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정서적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신정현 도의원님께서 도착하셨는데 다음 순서가 마침 우리 신정현 도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고양시 경계선 지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발표 들으면서 인사도 한꺼번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현 전 도의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으로 일했던 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늦는 바람에 마음에 좀 설레벌떡 뛰어와서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마침 지금 이제 얼마 발표하냐고 여쭤봤더니 3분 5분이라고 준비한 페이지만 지금 8페이지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시민을 위한 제안 이렇게 했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표현 자체를 오히려 좀 법에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조례 만들면서 이 조례의 가장 큰 저항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 법령으로 만들어지면 관련된 정책도 만들 수 있는데 경계선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까는 우리 정서적인 문제, 지능적인 문제 말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까 13.6% 그럼 고양 시민으로 우리가 취합해서 보면은 15만 명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경계선 지능인이 존재하는데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꽤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민으로 방치했던 것이 정치인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투명인간이 아닌 내 곁의 이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라는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삶 속에서 제 친구들, 제 이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했던 이 아이, ADHD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경계선 지능으로 됐습니다. 이제 진단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학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학을 몇 차례 당하고 나서 이전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우리가 비장애인의 잣대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였지만 이후에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이해가 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놓쳤구나라는 마음의 아쉬움들이 느껴졌어요. 사람으로서 간의 독자로 늘 찾아줬던 한별이, 제 이름은 다 가명입니다. 이 한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밝기만 하고 늘 웃기만 하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는 취업이 되질 않고 또 취업이 돼도 금방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게 반복되면서 알고 보니 경계선 지능에 속하는 제 친구 저보다 2살 어린데요.
조금 느린 학생이라고만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의 친한 형의 여동생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만 느리고 학습이 느리다 정도만 생각을 해서 아 형 힘내 나이가 들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했던 저랑 잘 아는 동생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학급 안에서는 그로 인해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 따돌림의 대상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후에 성인이 되자마자 조현병에 조현병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시기를 놓쳤구나라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 그 형한테 들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대상을 왜 말하지 못할까? 근데 그 민주당 안에서 제가 속한 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경계선 진흥인을 대상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2015년이었을 겁니다. 초중등법에서 근데 그때 처음 나온 단어가 느린 학습자였어요.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그때 쓰면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은 많죠. 저도 반에서 52명 중에 49등을 늘 마킹했어요. 제 뒤에는 운동부밖에 없었어요.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한다면 맞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야만 어떤 대상인지 알아야만 대책도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부터 먼저 공론화를 해보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는 토론회를 도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단체와 어림잡아 제가 한 8, 9차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함께 공론화하자라고 하는 당사자 그룹조차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당사자 그룹조차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꽤 꺼려하셨고요. 그래서 그 단어도 쓰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느린 학습자라고 불러달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얻어서 토론회까지 끌어나오는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걸린 시간 동안에 8, 9차례 토론회를 한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국은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어려웠던 지점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능 지수가 그 사이에 속한다라는 것을 웩슬러로 한다는 것 이게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례를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정서적인 장애라는 것이 척도가 이게 법적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까? 근데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저희한테 해서 그 8, 9번 토론회 중에서 저희가 모셨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운영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학교지? 꿈의 학교 말고요. 이름 학교가 아니고 그 경계선 ADHD 아이들을 좀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루다 아니에요. 대안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정확히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학교도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맡아서 치료해주고 도와주는데 최장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나와서는 그게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개인 사비로 또 들여서 하는 일들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례 도교육청에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쪼개지 마시고 1차, 2차, 3차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까지 우리 마스터 플랜 짜봅시다 그랬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조례로도 법령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시작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뽑고 카운셀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조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전부 도교육청 7명이 관련돼서 다 불러 모았는데 전부 다 못한다고 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했던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제가 핸들링을 할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국을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리고 우리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하나 빼먹었어요. 보건복지 공무원도 불렀어요. 병원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설 기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 중에 ADHD 조기에 발견 못해 정확당했다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집을 팔았어요. 사설 기관에 아이를 맡겨서.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라도 사설 기간을 계속 보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의료비, 진료비, 간병비 모든 것들이 다 돈이니까 결국 한 채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결국 지금 월세로 사시면서 아이를 도와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과 당사자와 가족, 온 가족이 다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한국 사회의 보복, 복지의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정말 슬픈 과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흔들림 할 수, 거기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결론은. 어렵겠다. 제가 흔들림 할 수 있는 건 평생교육이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만들어 냈어요. 이게 2년 만에 만들어진 성과라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3분 얘기했는데 3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2년여간 시간에 만났던 그 숱한 경계선 진흥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도민 다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했던 영상인데 시간상 이거 제가 틀어드리지 못하고 다만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그냥 울파리 밖에 방치된 시민 경계선 진흥 실업 찾아보시면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통과된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180만 명, 고향 15만 명의 경계선 지능 시민들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법에 정의된 이제 하나의 안전망이 처음 생겨난 거고요.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진짜 준비한 게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5분 가까이 됐는데 미비합니다. 이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다 돼야 됩니다. 보건복지 관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의료시설을 통해서 충분한 조기 진단과 상담과 진료와 치료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돼요. 더 이상 개인이 부담하고 가족들이 함께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안에 중요한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안에 1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50명이 경계선 진행이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 내부라면 136명. 그런데 이걸 방치하겠다고요? 교육자로서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육청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교육청 조례에서 학교의 전문가 두고요.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을 교육 시스템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부터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많이 준비했죠? 별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학교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계선 진흥이라면서 꿈을 하나, 정치인으로서 꿈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경계선 진흥인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들과 또 함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이 한데 어우러진 마을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을 공간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이 마을에서는요 입주자 모두에게 아주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합니다. 그럼으로써 경계선 진흥인 가족들에게도 그 주거의 부담을 낮추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가장 힘든 주거의 문제를 낮춰주는 문턱을 낮춰주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상시 서로를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근거리에 학교가 있고 지근거리에 직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상시 내가 하는 노동이 성과를 내되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을 구축해보는 그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이게 아주 없는 상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일본에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하나의 마을 안에서의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청년학교가 그 중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청년학교로서 공간을 마련해낸다면 우리는 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 도심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로 생태계로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일 고민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는 누가? 이 마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좀 꾸고 있는데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이 있어요. 자유토론 시간에
우리 의원님한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13%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고양시도 23년도에 초반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조례를.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을 함께 하는데 우리 아루다가 먼저 깃대를 꽂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이제 아루다가 이렇게 경계선 진흥을 위한 청년학교를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선 선생님이시죠? 네, 박진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더 사회적 협동조합 상담사 박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최대한 심정현 의원님처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루다는 경기도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시범사업 토닥토닥을 진행하면서 청년학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 그리고 저희가 보이는 경계선 진흥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계선 진흥인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의 정서와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표현예술 심리치료와 자조,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한 인원은 30명이었는데요. 실적 인원은 36명을 발굴했습니다. 저희는 경계선 진흥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숙도, 정서지능, 강남점, HTP, BGT 검사 등 총 6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진행 당시에는 심층, 개인적인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특징이,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진흥, 저희가 살펴본 경계선 진흥인들의 검사는 지적장애 진흥검사와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적장애 진흥검사는 3번과 같은데요. 4가지 척도, 공통성, 언어이해와 추론, 수개념, 그 다음에 도형찾기와 같은 4가지 척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값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진흥인 검사 결과 진흥검사를 살펴보시면 저기 첫 번째 항목에 보이시는 언어이해, 공통성, 어휘, 상식 이 부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계선 진흥인들이 지적장애와 다르게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느리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능검사 이외에도 정서지능검사 결과를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개인 내적, 대인 관계의 어떤 사회 적응성, 나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지능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능검사와 비슷하게 한 가지나 2가지 정도에서만 평균 정도를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서 좀 낮게 평가된 것을 보아 정서지능에서도 이 아이들이 꼭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남점 검사에서는 또래 문제에서 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인지 능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BGT 도형 검사에서도 개인 내적 자원이라던가 대인관계 부분, 그 다음에 도식을 이해하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림 검사는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데, 개인 내적인 나의 내면이나 자원,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경계선 진흥인의 특징적인 원인과 분류를 5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감정을 인식하기 어렵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도 인식하기 어렵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또래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또래관계가 된다고 해도요. 그리고 욕구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감정을 갑자기 폭발한다던가 그런 감정 조절에 어려움도 있고, 지능 지수
점수나 인지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규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관련된 가정과 학교에서 매번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정서적으로 계속 분노나 아니면 어떤 공격성을 가질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강한 감정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대인관계 문제라던가 정체감의 혼란이라던가 규칙지키기 어려움 또 약간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자해또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들을 심층 면담한 후에 욕구와 연령별로 소그룹 정서 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표현예술 심리치료를 지원했는데요. 표현예술 심리치료는 논리적 사고가 어려운 친구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표현예술로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집중한 거는 욕구 및 대상자의 욕구 및 연령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집단 표현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활동은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다음 내 감정을 예술 매체로 표현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예술 매체를 완성함으로써 내가 자기 효능감이라던가 나의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집단에서의 어떤 긍정적 피드백 그다음에 나의 효능감 향상, 성취감 향상 등은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현예술 심리치료로서 안정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다면 주도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개발할 수 있게 도왔는데요. 보드게임 하기라던가 보드게임도 그냥 보드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요리, 그 다음에 케이팝 댄스, 그 다음에 이제 볼링 같은 스포츠 활동을 다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그룹 내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쌓아갔던 것 같아요. 네.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이제 연결하도록 노력했는데요. 여기 주여비동 회장님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마을축제에 참여해서 경계선 진흥이 청년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좀 어색하고 서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연계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도 내가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축제에 참여해서 모든 경계선 지민이들을 만나면서 유대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진흥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교육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부모교육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무엇을 전달을 해야 할지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방법 각각의 문제 사항에서 어떻게 좀 개입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 아이들이 정체감의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그룹에 나는 정말 좀 다른 사람인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한 이제 정체감을 형성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또 좀 포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어렵게 경계선 진흥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설명해서 저희도 비용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어떤 기관의 어떤 지원이 없다면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부담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정서진흥과 인지능력,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이것들이 이어가서 경계선 진흥 청년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청년학교 사업에 관련된 발표였고요. 그 다음 또
아루다가 올해 주력 사업으로 했던 시니어 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 박진 선생님한테 이어서 좀 내용을 좀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나왔습니다. 네, 얼른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표현예술로 공동육아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시니어 아동 돌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아동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파견을 하고 그런 기관들에게 이렇게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선가정 양육 지원부터 시작이 돼서 시니어 아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지금 전체 노인 인구 37%만 일을 하고 있고요. 53.9%가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역에는 학교 돌봄 인프라만 있고 마을 돌봄 인프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고양시에 돌봄 기관이 전혀 없는 동네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고양시는 다른 지역보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이루어서 아이가 살기 좋은, 노인이 일하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시니어 아이돌봄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가 여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건강한 노인의 삶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주 건강한 돌봄, 전문적인 돌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을 잠깐 소개하자면 여성가족분 가족소통 참여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표현예술로 공동육아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손자랑을 돌보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뒤에 계시는 저희 분들은 30명을 저희가 무려 20회기 동안 아동미술과 놀이심리 상담 교육과정 진행했고 정말 단 한 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들 나와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저희 목표는 조부모 양육 과정에 대한 정서적 개입과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육아 강점,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해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 양육 태도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 과정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로 공동육아 프로그램 사업은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강화했고 노인 치매 예방 인지 정서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한 건강한 노인 생활을 지원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아동 발달 교육, 미술 심리 상담 교육, 놀이 심리 상담 교육으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정서 발달과 놀이 감수성을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주요비동 마을 축제와 정발산동 마을 축제에 직접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아동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아동들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그 시니어 전문가들 몸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아동들에게 이제 세동지역 봉사를 또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아동의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구나를 좀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니어 아동 돌봄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방과후 돌봄 학교, 늘봄학교에 조금 파견할 수도 있고 아동 등하원 서비스나 긴급적으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조금 파견이 될 수도 있고 위기 가정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시니어 아이돌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양성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다양화의 사회 기여의 활동 방향성 및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시니어 조동가정 또는 이렇게 손녀, 손조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올해는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향후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제가 중등 2급 교사 자격증인데 꼭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아루다의 주력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성과나 안내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의제를 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순서는 우리 아루다 대표님, 김미선 대표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루다 사회체육동사업의 김미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를 드려놓고 말씀 잘 못 들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분들 말씀 조금 같이 들으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삼아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별사탕학교 대표, 별사탕학교라는 사회체육동조합은 시니어 인력을 좀 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하는 일들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현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농장을 통해서 조금 일경험 사업이라든지 우리 경계선 진흥인이나 아니면 이제 경도 지적장애 친구들이 조금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요. 자립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의 화두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청년학교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우리 시니어들이 사실은 고급 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육아 경험도 되게 풍부하시고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좀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발산동 마을축제에서 우리 시니어 활동가들에게 새둥지화라고 해서 아동들이 자기 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검사를 좀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개별한 현상이 크고 그리고 훨씬 더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새둥지화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가족과 환경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검사인데 정발산동의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건데 되게 개인적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있거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할 일이 좀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동 돌봄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 요새는 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안전하게 우리 할머니들도 좀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자유 토론을 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립지원센터 오세종 선생님 의견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립 분야에서 아마 문화재생 지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시작은 주로 이제 수급자분들,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분도의 그 자립을 했고,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쪽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세 가지 분야를 했는데요.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하나는 이제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에서 이제 퇴소하는 그걸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데 그쪽 분야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 쪽이고, 세 번째가 좀 여러분들이 듣기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범죄 경력이 있는 청년. 이 세 가지 분야를 2011년부터 했습니다. 사실 오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좀 후원을 요청하면은 다들 싫다고 하셨어요. 특히 그 범죄 같은 경우는 왜 착한 NGO가 나쁜 놈을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런 말도 들었고, 문제를 들이게 할 때는 그거 뭐 캥거루족 아니냐, 부모 등골 빼먹는 놈들 아니냐, 자기 의지가 너무 없는 애들 아니냐 막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교육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도와줘봤자 집 나가서 해야지. 이랬습니다. 근데 10년 지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복지시설, 어차피 가정 양육이 아니라 사회가 양육하는 그런 쪽도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막 북이 붙더라고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둔형 외톨이는 이제 이름 약간 변하겠지만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내후년에 이제 전국 사업을 하겠다 복지부가 얼마 전에 공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참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더 짧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시작할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10년 지나니까 이제 뭐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범죄점 경력이 있는 분들도 저는 이 사회가 발전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회의 관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사회적 관심이 인식의 전환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걸 항상 성찰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희망적인 것은 실제로 그러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경계성 지능인데 저는 이걸 장애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0년도에 은둔외톨이 관련해가지고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년 동안 은둔외톨이 일본에서 인기고물이라고 그러죠. 그 단체에 가서 거기 일터가 있더라고요. 일터에 있는데 그 일터에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은둔형 외톨이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발달 장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발달 장애인이 달라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았어요, 발달 장애인이. 그랬더니 아마 한국에서는 이걸 경계성 지능이나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이게 큰 문제였대요. 분명히 지적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죠. 발달장애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 일본도 결국은 막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그럼 장애에 포함시키자 했어요. 뭐 어렵게 얘기하냐. 장애 폭을 높이면 되지. 왜냐 실제로 장애의 폭은 역사적으로 넓혀져 왔습니다. 왜냐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장애가 뭐였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병신이었죠. 그렇죠? 어렸을 때 병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 장애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인식은요. 이제 병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가 얼마큼 포용적이냐 따라서 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하위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법이 있는데 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싸우신 거예요. 예전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도 자기 자녀분들 장애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건 장애인분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발달장애인분들은요. 그 부모님이 나서야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법 만들었고 발달장애인 지원법 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경제지능인 부모님도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가 아니 하실 거예요. 그걸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려면 장애에 대한 수용성, 포용성이 더 넓어져야 되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부모님들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래요. 두 번째, 청년학교인데요. 저는 자립 전문가입니다. 유일하게 이 청소년 자립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총선 쪽에 다 뿌렸거든요. 일단 이해를 못 하세요. 네. 자립이라는 것을 뭐 직업교육하고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해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청년학교가 자립을 이룰 수 있으려면 세 가지의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있잖아요. 자립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대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졸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심화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기본 서비스, 상시 서비스 그리고 그 맞춤 서비스 이렇게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청년학교 제가 봤는데요. 물론 이제 심상사 쪽이 자립 전문가시든 아닌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립학교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낮아요. 소리가. 네.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를 맡기고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하고 3년 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정도 하는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청년 중에 니트가 59%였어요. 2년 뒤에 다시 해봤더니 니트가 2%로 떨어졌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저는 지금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립을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대학에서 자립 못 배웁니다. 왜냐? 대학에는 자립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사회 나에서 자립에 대한 보수교육 못 받습니다. 왜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어디에도 자립에 대한 보수교육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립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자립 전문가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청년학교가 성공하려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립 전문가로 성장해야 되고 당연히 이 청년학교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립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분들을 자립 전문가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정연구원, 고양시 시정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2022년 자료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현마다 그 지적장애를 분류하는 점수가 굉장히 다르게 설정이 돼 있고, 어떤 현 같은 경우는 85지능까지 지적장애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활동했던 사례인데, 저희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흰돌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 아동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동이고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가 이제 우리 토닥 프로그램에 왔는데 학교에서 계속 이제 말하자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 장난도 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지능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고, 그 아이가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능검사가 70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전학을 가라.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 교육시설이 없다.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되고 그 아이는 엄청 울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장애인반에 배정이 되긴 했지만 장애인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일반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이 아이가 1년, 2년, 3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학습에 대한 의지나 의욕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 아이는 3년, 5년 이후에 실제로 지능검사를 했을 때 한 50에서 60 내외의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검사 결과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흰돌마을 복지관이랑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경계선 지능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능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이 원래 직접장애인 아동들 우리가 보잖아요. 원래 직접장애인 아동들이랑 경계선 지능이었다가 많은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서 좀 사회적으로 거절되거나 차단되면서 직접장애로 말하자면 되는 청년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정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시기, 개입, 어떻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사회 어떤 복지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보호와 돌봄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이 저희 화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정현석 선생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농장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이루다학교라고 고도 직접장애와 경계선 지능인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입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고양시에 뭐 농부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108만 인구 중에 농부는 약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경계선 지능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경계선 지능인들이나 숫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당사자를 알게 된 동기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년들을 자립지원을 제가 지원을 하다가 그 안에 발견된 부류들이 바로 경계선 지능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한 지원을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테마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계선 지능인들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경계선 지능 학교가 별도로 있고요.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있다고는 했는데 공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대안학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농부가 그 대상자까지 발굴해가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 사실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한테는 단 1원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동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제가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에 지장을 형식하게 받아가면서 제가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수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약 8시간씩 저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했던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자립이었기 때문에 농업활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활동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농업하고 완전히 다른 농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 경계성 지능인 청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간극을 깨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농업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다 상쇄되고 사라져버리고 없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자리인지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왔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경계성 지능 청년이 청년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제가 사실 했는데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여러 지역을 제가 다닙니다. 다니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청년들 자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또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학령기에 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령기에 조기에 발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사회성부터 직업을 대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완전히 달라져요. 즉, 이 과정을 제대로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평생교육대에서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사회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건 다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학령기 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꽤 많은 편이에요. 이걸 누가 담당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침 저희 농장에서 내일 특수교육이 과연 우리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강연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강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학교에 학급에 이들을 몰아넣고 그에 따른 교육 시스템을 정형화시키는 것이 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할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계선 진흥을 위한 청년학교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친구들이 좀 더 훈련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존재감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전국에 사실 상당히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엊그제도 무슨 시가 통과됐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실적 쌓기 조례 너무 많습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우리 당사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당사자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그 조례를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조례를 카피해서 토시만 바꿔놓고 조례를 만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이 경계성 기능인 지원 조례, 이 평생 지원 조례가 됐든 그냥 지능인 조례가 됐든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유행이 꺼졌을 때 또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잊혀진 존재로 생각이 될까 솔직히거든요. 어쨌든 국회 상위법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결의안도 통과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고무적인 현상이면 맞습니다. 그 시류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이 친구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될 거라고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한 분 더 모시고 고양시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요 경계선 진흥에 관련해서 혹시 사업 비전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계선 진흥 돌봄에 관한 혹시 말씀해 주시죠. 아직 뭐 확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어떤 보조 사업을 하긴 할 건데 어떤 방향을 할지 정확한 경계선 진행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경계선 진흥인 청년을 돕기 위한 사업을 혹시 말씀해 주실 혹시 신재현 의원님 혹시 부족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김윤미 선생님 잠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협동조합이시고 아마 고양시의 기업 경제인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조금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직업 상담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인데 중자는 50세 이상 분들이 퇴직 후에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 연륜을 지역 사회에 쏟지 않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저성장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제 일자리로 풀어내는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연간 한 600명 정도의 고령자를 실제 일자리로 한 400명,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200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우체국 행정도우미, 텃밭농부 이런 이제 노인분들 일자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협동조합 좋은 활동 하시는 걸 잘 알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일자리까지 끌어내기는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가 약간 그런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아까 이제 그 고립 청년 그런
자립 지원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동돌봄 시니어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육성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프로그램을 진짜 돌리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실 수 있게 봉사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되면 또 노인 일자리로 진짜 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이제 표현 예술을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또 일자리로도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표현예술 공동육아 사업은 우리 김윤미 선생님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뭔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나눔도 하고 조금 할머니들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 별사탕 협동조합에 조금 별사탕 같은 도움을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여비동 주민자치 회장님 아까 인사 말씀하기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그 부회장님 부회장님도 말씀하기 어려우세요. 회장님 간단하게 소감 한번 네네 소감. 네, 여기서 네, 주요 이동 주민자치회장 사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경계선 진흥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저희 축제 때 아로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오늘 토론을 간담회를 하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어려운 분들이 참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제대로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구나. 저 자신도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비록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그동안의 3년 동안의 아루다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교류하면서 함께하면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우리 아루다의 그동안의 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MOU라도 맺어서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각 지역에 우리 고양시에 44개의 자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나마 이 청년학과 설립에 조금 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루다 대표님은 3년 전서부터 저희가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교류를 맺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저희와 협업을 하면서 참 저런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루다와 계속해서 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저희 자치회 위원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주여비동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우리한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경계선 진흥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 사실은 아루다에서 소정의 그 저기를 주긴 했어요. 그 활동비를 조금 주긴 나중에 처음에 자원봉사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조금 주긴 했는데 참여를 하고 이 친구 청년들이 표정이 엄청 맑아졌어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조금 소통이 이거 조금 어렵구나라는 것도 좀 발견하게 되긴 했지만 그런 식의 활동 공간을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님 인사 말씀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입니다. 아루다 선생님과 그동안 사회보실 상상만 보면 오랫동안 고양시에서 마을 공동체에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저희 선생님하고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정발산동 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년학교와 같은 이루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루다 학교의 선생님들과 저희 정발산동 주민자치회가 그 협약체도 맺었고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하고도 협약체를 맺어서 그분들하고도 여기서 네트워크 활동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특히 저희 이루다 학교 선생님들은 가장 큰 모토가 독립적인 경제적 독립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저희 지역, 저희 사회에서 아니 주민들이 다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걸 저희가 지금 깨닫고 지금 몇 년 동안 조금씩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희 그 어머님들이 만든 그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이번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전체 대상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만든 그 카페, 여러 가지 활동 중인데 그 카페가 이번에 그 동구청 맞은편에 있는 그 관광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그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야루다 대표님은 그 청년들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 1인 가구, 그런 그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사업 때문에 처음 인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저도 도움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능력이 있는 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어른들이나 또 오늘 와주신 이런 행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정치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은 의제를 가지고 목표를 하나를 딱 잡아서 같이 밀게 된다 봅니다. 그 밑에 저희 아루다 학교가 움직여주신다고 저렇게 결정을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저희 어른들도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한번 응원하고 같이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엄청 급하게 이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남아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이나 조언을 좀 해주실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은 우리 부모님 부모님의 대표는 아니시지만 부모님으로 조금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자유토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지금 아르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말은 굉장히 잘 모르시니까 우리 아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의사소통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학습이 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하지만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 뭐 책을 수학 문제에서 책을 일주일간 매일 하루에 7장씩 일주일에 읽는다면 한 달에 몇 장을 읽을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 보세요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에 7장씩 읽으면 몇 장 읽어 하면 뭐 77에서 49에서 49는 나오지만 한 달을 계산했을 때는 이제 그 어려움이 그런 학습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조금 적극적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센터나 복지관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 너무 좋은 아루다를 만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보통 4월에서 5월부터 11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4월, 뭐 3월, 4월까지는 그냥 또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데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센터나 다른 데서도 받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늘 하는 얘기는 1년이면 1년부터 12월까지 다 해주지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늘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오세종 대표님이 말씀하신 언행이 저는 이제 경계성 지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언행이 거칠어서 사실 좀 놀랐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장애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도 결국엔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을 최소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성장해서 20살이 돼서 내 꿈을 떠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 부탁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아로나에 지원 많이 해줘서 제가 수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계선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저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상의 복잡한 인지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함양하고자 실패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것만큼은 하고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누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정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지게 만드는 아이들. 그러면 우리가 정서를 좀 즐겁게 해줘야 돼요. 성취 경험을 좀 많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패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청년학교로 생각하는 것도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이 10명 정도 내외의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큰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농장하시는 분의 도움을 좀 더 받고 싶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는지 받고 싶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좀 다르게 실제로 우리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 경제적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약간 높은 자기 기대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안 돼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개발해주고 자기 만족감을 조금씩 느끼게 해주고 하나하나 좀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르게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방금 제 부모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을 좀 만납니다. 사실 이제 저는 학년기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막 학년기를 졸업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만 20세 이상부터 제가 같이 합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거나 또 국회 상위법에 지금 올리고 있는 분들을 사실 만날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경계성 지능인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장애인을 만들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으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 촉수법이거든요. 우리 경계성 지능인들 장애인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것답게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에서 그만한 자리를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강요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는 장애인을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데요. 사실상 저희 농장에서 간헐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시적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사회성 훈련들은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나름의 어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취업을 시켜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고양시에 청년조례가 있었어요. 그거 없어졌죠.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바뀌었어요. 1월달에 완전히 이제 개정까지 다 하고. 하지만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사전적 용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적 기관에서 그것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사업을 받아서 담당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까도 솔직히 말해서 걱정 안 될까요? 자, 서울에 평생교육 지원센터 작년 6월 30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거 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진짜 노력들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 참여 저희도 했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친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지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장애를 만들지 말아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낙인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이들이 서요. 그리고 담당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드리면 전혀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주무 부서들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정인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것이 일본에 있다고 얘기하셨고 우리 정발산동 주민제체 활동도 얘기했는데 그런 공동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또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하느냐에 딸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답변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토론이네요. 막 얘기를 좀 생각나는 거 합니다. 그 경기도 도를 만들 때 지원센터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고양시도도 같은 제가 만들었던 도래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좀 넣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면 아까 경기도교육청 센터가 생각이 나네요. 룰루랄라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의정부에 있는 병원이 위탁받아서 상담 치료 이런 것들 해주고 있는 건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수용 인원도 적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비용 최소하게 룰루랄라가 들어가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고양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그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최대한 담아내서 센터를 한다면 15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센터 하나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고양시장께도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아까 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최대한 좀 인지를 시켜드려서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잠깐 문득 튀어나온 생각은 조선가정 아동돌봄은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있을 때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돌봄이 사업 있잖아요.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그거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계실 때 자기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일정 부분도 어르신들이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도 될 거고 무상노동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이 그냥 시간만 허비했다 이런 아쉬운 허탈함이 또 없을 수 있으니까 좀 조선 가정 아이돌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수당 어차피 그게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국가가 지원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 담당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무슨 뭐 지침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예산 추계까지 끝났는데 못했어요. 그게 뭔지 저는 그때 좀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거는 그게 바뀌면 가능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고 다시 청년학교로 돌아가면 아까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모세종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좀 인지하자. 우리 사회가 장애를 마치 낙인처럼 인식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걸 공감하고 또 하지만 현실적인 현재 관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활용하면 최대한 좋겠지만 또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또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린 시절에 조기 개입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비장애인으로서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게 경례성 지능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거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까 아마 오세정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적합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가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경계선 지능의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그 시스템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비장애인의 범주로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가? 그건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 사회 턱없이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지원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청년학교는 바로 그 턱없이 부족한 이 중간 다리를 우리가 이어보자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는 최대한의 좀 지원을 우리 주무관님이시죠? 담당 주무관님 좀 많이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셨어요? 팀장님이셨어요? 아까 하신 거. 팀장님이 모르신다, 배우러 왔다. 이거 되게 좋은 태도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팀장님 계신 것 같아서 팀장님, 주무관님을 100분 활용하셔서 의회 의원들도 많이 설득해서 청년학교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항, 센터라는 조항에 담아서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것이 당사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로다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좀 만드셔서 위탁받으면 너무 좋겠다. 네,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자면 특정 계층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 경계선 지능인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경계선 지능인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만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아까도 언급해드린 2022년 그 시정연구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이 대체로 고졸의 무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고졸의 무직인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되게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모세종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친구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안전한 조직이 필요하고 울타리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올해 활동을 하면서 이 대상자들이 가장 기뻐했던 게 네트워크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사실은 볼링을 가거나 영화를 가거나 어떤 활동을 기획할 때 그 청소년도 왜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되 서로 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나와 비슷한 친구들 혹은 나보다 어린 친구들, 나보다 큰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류하는 것들을 대단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물론 마을축제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등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청년부 청년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해도 되느냐, 하고 싶으냐 물어봐서 어떤 걸 할지 의논해서 오늘 저녁에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 청년들은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주도성을 물어보는 과정을 사실은 여러 차례 반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공동육아 참여하셨던 대표님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오늘의 소감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토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면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어르신들은 정말 성실하세요. 시간도 정말 잘 지키시고, 애가 어떤 일로 못 오게 되면 어떤 일로 못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의 가치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지역사회라든지 국가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높으신 걸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아로다 협동조합이죠. 여기서 이번에 교육을 진짜 잘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우리 이 지금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런 단어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나 지금 내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가 1차적으로 제 손자한테 이 요번에 배운 모든 거를 다 가르치고,
같이 놀아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더 발전해서 좀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뵌 게 사실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을 너무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던 게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되게 예민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상대방과 나와 상대방을 같이 보호하는 것들이 항상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거나 빨리 가거나 뭔가를 완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중 선생님 혹시 그 자유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아동들이랑 프로그램을 하면서 연령에 맞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자아 존중감이나 효능감을 향상시킬까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유 토론을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주제 같은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생각보다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긴 하지만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 많이 다르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원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애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소통이 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조금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조금 더 도전을 해본다거나 그런 시도들로 좀 많이 이어졌던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자기들끼리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형성이 되고 하면 충분히 이 아이들도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못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거나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혹시 우리 중재조 문과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아로다가 조금 더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